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학 통계 시즌2를 이번 시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기초 통계보다는 조금 고급 통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급 통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분석을 사용하던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분산 분석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 분산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1원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뭐 세 개로 나눈다면 3원 분산 분석도 있긴 한데, 뭐 다시 크게 나누면은 어떤 독립 변수가 하나인 그 분산 분석과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 분산 분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1원 분산 분석, 원웨이 아노바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셋 이상의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분석 방법이에요. 제가 분산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라고 했었죠? 우리가 분산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분산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다? 분산을 분석하는 분석이에요. 말장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산을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예상 문제 수가 심리 통계 성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을 볼 때 예상 문제 같은 것들을 받을 때가 있죠. 대학교 때는 안 받긴 하지만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A 집단, B 집단, C 집단을 나눈 다음에 각각 집단에다가 A 집단에는 예상 문제를 안 줘요. 그 다음에 B 집단에는 예상 문제를 100개를 줘요. 그 다음에 C 집단에는 예상 문제를 10개를 주게 돼요. 10개를 주면서 이제 각각 집단에게 예상 문제를 주고 많이 주고 뭐 적게 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상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와. 시험은 예상 문제에서 다 나오니까 예상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집단을 하나, 둘, 세 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집단이 제일 시험을 잘 봤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C집단이죠. C집단은 왜요? 시험 문제를 다 알려준 거죠. 10개 중에 예상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온다고 했는데 시험 문제는 10개가 나오고, 그랬을 때 예상 문제 10개 시험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100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100문제를 다 풀어야 되죠. 예상 문제 없는 집단은 글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분산 분석을 뭘 하는 거냐면, 종속 변수의 분산 중에 우리가 이제 성적이라고 하는 게 종속 변수의 변산이죠. 분산이고, 자, 독립 변수에 의한 체계적인 부분과 무선 오차에 의한 비체계적인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는 게 이제 분산 분석이에요. 자, 요 실험 상황에서 독립 변수에 의한 체계적인 부분은 뭐예요? 예상 문제의 수죠. 자, 예상 문제의 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체계적으로 A 집단, B 집단, C 집단에 따라서 예상 문제 수를 달리했죠. 안 준 집단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떤 효과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상 문제가 예상 문제의 수, 수준, 수라고 하죠. 예상 문제의 수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예상 문제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 독립 변수의 체계적인 부분, 성적의 변산 중에서 독립 변수에 의한 예상 문제 수에 의한 부분과 무선 오차에 의한 비체계적인 부분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선 오차에 의한 비체계적인 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무리 시험 문제를 다 알려줘도 우리가 시험 보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상 문제 10개 받은 집단이 있어요. 여기도 시험 문제 다 나와. 10문제만 풀면은 시험을 만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 정주행을 시작하죠. 이건 이제 시험 전날 잠깐 봐도 되겠지 하면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딱 시험 전날 12시가 딱 됐을 때,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시험 풀면 내일 시험 만점 맞을 거라고 딱 예상 문제를 봤는데 어때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시험을 못 보겠죠? 자, 이 C집단 안에도 시험을 굉장히 잘 본 학생과 굉장히 못 본 학생들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이 B집단 어때요? 100개를 받아가지고 이거 미쳤다, 교수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를 악물고 이제 100개를 다 풀어요. 시험 기간 전까지. 걔네들은 시험을 굉장히 잘 보겠지만 100개 언제 다 풀고 앉아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냥 뭐 시간 되면 하지, 아니면 100개 뭐 얼마 안 되니까 하루 전날 해보지,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여기 시험을 못 보겠죠. 여기서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상 문제 이제 안 받은 집단 안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식하게 쫙 다 공부하는 학생부터 시작했고, 다른 집단은 예상 문제인데 왜 우리는 예상 문제 안 줘? 이러면서 포기한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 어떤 차이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무선 오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제가 집단을 나눌 때 A 집단, B 집단, C 집단 나눌 때 우연히 여기에 이제 굉장히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중간쯤 보는 학생, 여기는 시험을 잘 못 보는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무선 오차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전집에서 표집을 할 때, 그러니까 샘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집을 대표할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전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전집 안에서 시험 잘 보는 집단, 시험을 중간으로 보는 집단,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못 보는 집단, 이렇게 세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뽑아야지 잘 뽑았다고 할 수 있냐면, 이 세 집단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이 집단의 특성이 이제 동일한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표집을 할 때, 전집에서 집단을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우연히도 요 집단은 요로 들어가고, 요 집단은 요로 들어가고, 요 집단은 요렇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건 애초에 표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무선 오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체계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이 집단들을 다 동일하게 맞춰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집을 할 때 집단별로 이제 어떤 수준 같은 것들을 다 동일하게 이제 맞춰서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연구 방법론 쪽에서 뭐 무선 구획화 설계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뭐 매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 방법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선 오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통제를 하나 더 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A 집단, B 집단, C 집단을 갖다가 어떤 기숙사 같은 건물에다 다 모아놓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뭐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책상에 오래 안 앉아 있으면 막 전기 충격 오고, 막 졸면 전기 충격 오고, 뭐 이렇게 통제를 다 해가지고 맞췄다라고 하면은 무선 오차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통제가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변수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독립 변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우리 이 다음 다음 챕터에서 볼 이원 분산 분석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에서 배우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분산 분석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냐, 그 다음에 뭐 다른 좀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원 분산 분석에 가면은 상호작용 효과라고, 그런 것들만 제외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독립 변수의 효과를 검증한다. 어떤 효과? 시험 문제, 시험 예상 문제, 문제의 수의 효과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산 분석의 논리예요. 자, 분산 분석의 기본적인 가정을 보면 뭐 정규성 가정, 독립성 가정, 분산의 동질성 가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집단들은 고정적이다. 이 고정적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하나 추가하긴 했는데, 이 의미를 해석이라기보다는 설명이 조금 많이 복잡해요. 고정적이라는 것도 반대가 이제 무선적이라고 하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일단 책을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뭐 물어보든지, 아니면 제가 따로 고정이랑 무선이랑 요거를 따로 챕터로 떼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게 이제 기본 과정이,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할 때는 그냥 기본 과정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연구자들이 일부러 맞추거나 할 수는 없어요. 뭐 그 중에서 굳이 이제 맞춰야 한다면은 분산 분석에선 사례 수가 어느 정도 이제 집단별로 혹은 수준별로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A 집단, B 집단, C 집단 이렇게 있을 때 여긴 5명이고 여기는 100명이고 여기는 뭐 한 40명이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뭐 조금씩 차이가 나도 돼요. 뭐 여기는 40명, 43명, 여기는 30, 뭐 5명, 뭐 요 정도? 요 정도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10명 이상 차이 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이제 하겠지만, 이렇게 막 단위수 자체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자, 기본 가정은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분산 분석의 논리. 3개 이상의 처치 집단의 평균 차이를 동시에 검증하는 통계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시에 검증한다요. 이 동시에 검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손이라기보단 조금 더 번거로워져요. 동시에 검증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번거로워지고, 이 번거로워짐이 뭐로 나타나냐면, 분산 분석은 전반적 검증과 사후 검증 증으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3개 이상의 처치 집단의 집단 평균 차이를 동시에 검증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 전반적 검증에 해당이 돼요. 이 연가설은 각각 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하다요. 그러니까 집단 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예상 문제를 안 주고 100개 주고 10개 줬는데 집단 간 차이가 없다라고 나타나는 게 우리의 연가설이에요. 실제로 통계적 과정에 의해서 검증되는 가설이고,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의 집단의 평균이 다른 집단의 평균과 다르다요. A, B, C 있을 때 A랑 B랑 같지 않고 B랑 C는 같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랑 C도 같을 수가 있고, 이 조합에 따라서 같고 다르고가 이렇게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뭐든지 하나만 나오면 돼요. 이 전반적 검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은 뭘 분석하는 거냐면, 분산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성적이라고 하는 전체 종속 변수의 분산을 갖다 뭘로 나눠요? 독립 변수에 의한 분산과 그렇지 않은 분산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 분산 안에는 각각 집단의 차이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독립 변수의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반적 검증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나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분산 분석의 기본적인 논리고, 분산 분석을 이해를 하기 위해선 제가 요걸 이제 계란 후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계란 후라이 요 그림만 이해를 하면은, 좀 아까 그랬었죠. 요 그림만 이해하면 분산 분석에 대한 거는 다 끝이에요. 자, 분산 분석은 전집의 분산을 추정하는 두 가지 상이한 분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상이한 분산이 뭐예요? 요거는 하나는 독립 변수에 의한 분산, 하나는 무선 오차에 의한 분산이에요. 자, 독립 변수에 의한 체계적인 분산은 집단 간 평균 자승, 이렇게 부르고, 모집단의 실험 조건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추정치라고 정의가 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뭔가의 분산이죠. 분산 공식이에요. 분산 공식을 뭘로 나눴어요? 분산 공식을 뭘로 나누면 얘가 자유도라고 하는 거죠. 자유도고, 무선 오차 수식이 있고, 얘도 자유도로 나눠요. 자, 여기 있는 요 MSB라고 하는 거, 요 계란 노른자 계란 중에서는 흰자보다 노른자가 더 맛있죠? 자, 요게 mean square betwee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뭐냐면, 요 노른자가 뭐냐면 집단 간 평균 자승, 독립 변수에 의한 체계적인 분산을 나타냅니다. 자, 흰자, 운동하는 사람들은 흰자 먹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흰자를 나쁜 걸로 했어요. 나쁜 게 이제 무선 오차죠. 우리의 연구 그 효과를 갖다가 잘 나타내지 않게 하는 거. 무선 오차에 의한 비체계적인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내가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없는 분산이에요. 집단 내 평균 자승, 집단 내고 여긴 집단 간이에요. 요 차이를 이제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불특정한 요인에 의해 오차분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어디다가 이제 퉁친다? 요 무선 오차라고 그냥 퉁치는 거예요. 내가 피험자를 잘못 모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시험 공부를 하는데 모든 학생들을 제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통제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 일일이 나눠갖고 우리가 분산을 갖다가 나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걸 측정을 안 했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슨 오차라는 개념으로 퉁치게 돼요. 자, 그러게 자유도도 이렇게 분할이 된다라는 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체 자유도는 우리가 이제 전체 사례수에서 1을 빼는 거고, 집단 간 자유도는 그룹 수에서 1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었을 때 A, B, C 세 개 집단이죠. 그러면 집단 간 자유도는 몇이에요? 둘이요. 집단 내 자유도는 전체 사례수에서 그룹의 수를 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각 집단에서 얘를 집단을 추정하려면 여기서 하나 빼고, 집단 추정하려면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야 되죠. 그러면은 전체 사례에서 여기서 한 명 빠지고 한 명 빠지고 한 명 빠졌으니까 3명이 빠졌죠. 요 3명은 뭐예요? 그룹의 수랑 똑같죠. 전체 사례수에서 그룹의 수를 빼주면은 집단 내 자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선 오차의 분산을 구하기 위한 자유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걸 다 더하면은 집단 간 자유도랑 집단 내 자유도를 더하면 전체 자유도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도도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평균 자승은 자승합을 자유도로 나누어 분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요거는 요게 이제 분산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분산 분석에서 뭐 뒤에도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다? 분산 분석은 뭐다? 분산을 분석하는 분석이에요. 분산을 어떻게 분석을 해요? 독립 변수에 의한 처치 효과, 처치 분산과 내가 알 수 없는 무선 오차 두 가지로 나눠요. 그 중에서 처치 효과를 얘기하는 거에 이제 독립 변수에 의한 게 계란 노른자, 그 다음에 무선 오차에 의한 게 계란 흰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간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게 크면은, 노른자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지방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맛있어지겠죠. 그게 이게 크면 클수록 독립변수에 효과가 있다. 흰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리고 별로 맛이 없잖아요. 별로 좋지 않다. 독립변수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적이에요. 고정적인데 여러분들의 성적이 이제 뭐 100명의 성적을 갖다가 이제 분산을 구하면 100명이라는 성적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한다? 예상 문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이제 분리하는 거를 보면은 전체 평균이 이렇게 돼요. 전체 평균이 이렇게 녹색으로 있고 각각 집단들의 평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G 집단의 경우에 잘 보내부터 못 보내까지, B 집단도 잘 보내부터 못 보내까지, A 집단도 잘 보내부터 못 보내까지 이렇게 쭉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나눈다? 얘가 집단 간이고 얘가 집단 내예요. 왜 집단 간이냐면 집단 자체의 평균 점수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집단 간이고, 집단 내라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례수들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집단 내예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어떤 피험자들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분산이 이렇게 흩어짐이 나타나는 거죠.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편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흩어짐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점수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는 왜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내는 시험 문제 10개 줬으니까 그거 열심히 풀어갖고 잘 봤어요. 근데 요 집단 씬 여기 10개 준 집단이에요. 못 본 애들은 뭐예요? 와, 10개니까 그냥 금방 하겠지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넷플릭스 그냥 쭉 정주행 막 하고 나서 시험 보기 바로 전날 깜짝 놀래갖고 이제 포기한 학생들이겠죠. 집단 B에서 잘 본 애들은 뭐예요? 100개를 줬지만 열심히 풀어갖고 어떻게든 시험 점수를 잘 본 애들이고, 포기한 애들. 집단 A는 이제 하나도 안 준 애들. 이렇게 보니까 내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C 집단이 좋게 나오게 되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만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그 흩어짐의 정도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집단 내 오차, 무선 오차 이거를 개인차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용어 같은 것들이 책마다 분석마다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얘네들을 다 모아보면 다 비슷비슷한 설명이에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떤 책을 봤는지, 뭐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아는 단어들은 다 사용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같은 단어들은. 아무튼 그래서 여기 집단 내고, 집단 간은 A 집단의 평균, B 집단의 평균, C 집단의 평균, 요 세 값만 사용해서 뭘 보는 거예요? 독립변수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집단별로 예상 문제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단을 나눴잖아요. 독립변수의 효과를 보기 위한 거고, 여기는 뭐예요? 개인차, 무선 오차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 개인들의 점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갔겠죠?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요거 언제 봤어요? 이렇게 이제 사각형 편차 구해갖고 제곱해갖고 사각형 구하는 거 어디서 봤어요? 분산 계산할 때 요 그림 있었죠? 자, 그래서 A 집단의 평균과 전체 평균에 떨어져 있는 편차를 구해서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해요. 뭘 구하는 거예요? 그 제곱합을 구해서 각각의 제곱합을 구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요. 얘네들도 각 개인이 떨어져 있는 점수들을 갖다가 집단의 평균에서 개인의 점수를 뺀 편차를 다 제곱해서 얘가 이제 제곱합을 해서 요 사각형들을 싹 다 더해요. 요게 sum of square within, sum of square between이에요. 아직까지 분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승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승합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승합을 자유도로 나누면 분산의 의미를 가진 평균 자승화라는 개념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눠요. 집단 간 자유도랑 집단 내 자유도. 얘는 뭐예요? G-1이고 얘는 N-G고. 자, 그렇게 나누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하는 평균적인 넓이. 요게 이제 요 MSB랑 MSW 요걸 가지고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하는 거예요. MSB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의미예요? 독립변수에 의한 효과의 어떤 양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MSW 요 조그만 네모는 뭐예요? 개인차가 가지고 있는 분산의 양적인 의미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수식도 많이 나오고 영어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게 영어라고 인식하지 말고 그냥 기호라고 인식을 해요. sum of square를 자유도로 나누면 mean, square, betwe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은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가지는 의미를 갖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평균 자승합을 자유도로 나눠준 것으로 분산의 의미를 가지는데, 분산 분석에서 전체 평균 자승이라고 하는 값은 쓰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여담이긴 하지만 SSB하고 SSW를 더하면은 SST가 되는 식은 성립을 하거든요. 자승합, 집단 간 자승합과 집단 내 자승합은 전체 자승합이 되는데, 이거 두 개 더한다 그래갖고 이거 되진 않아요. 우리가 나눠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는 그냥 전체 평균 자승은 모집단에서 Y가 가지는 분산의 추정치,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분산 추정치인데 개념적으로만 있고 실제로 분석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고, 집단 간 평균 자승과 집단 내 평균 자승 요 두 개만 알아두면 돼요. 얘 뭐예요? 계란 노른자고, 얘는 뭐예요? 흰자. 자, 뭐가 커야 돼요? 계란 노른자가 커야 돼요. 노른자가 커야지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우리한테 더 좋은 거예요. 건강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요게 이제 모집단에서 실험 조건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추정치는, 실험 조건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실험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실험 조건 차이, 예상 문제의 수,
예상 문제의 수, 안 주고 100개 주고 10개 주고, 요게 A 집단, B 집단, C 집단 이렇게 되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A, B, C 집단의 심리통계 성적이 다르다면 뭐에 의해서 이 차이가 발생했을까? 예요. 뭐에 의해서 발생했을까? 자, 요 예상 문제를 어쨌든 줬기 때문에 집단들 간의 평균이 차이가 났겠죠. 차이가 난 거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특정적 요인에 의해서 학생들을 이제 확실하게 가둬놓고 통제하지 못한 내 죄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뭐 내가 표집 자체를 잘못했을 수도 있겠고, 그런 불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오차 분산이 나타나는데, 그 크기를 갖다가 MSW를 구해 갖고 얘 MSW하고 MSB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뭐가 크면 좋을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얘가 크면은 좋아요. 얘는 어떻게 좀 좋아요?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걔를 갖다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제 분산 분석은 F 분포를 사용해서 검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배웠던 뭐 G 분포, T 분포 뭐 밖에 안 배웠겠구나. G 분포, T 분포, 그런 어떤 통계적 검증을 하는 분포를 이야기를 해요. F 분포는 그림이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서 이제 MSB를 MSW로 나눈 값, 요 나눈 값을 가지고 뭘 구하냐? F 검증의 F 값을 구해요. F 값. 이 F 값은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할 경우 MSB의 기대값은 MSW의 기대값이에요. 요 말이 뭐냐면, 얘랑 반반 또이또이 나눠지게 되면은 독립변수에 의한 효과가 50이고, 오차분산 혹은 내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5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50이라고 얘기하면은, 자 이러면은 요랬을 때 얘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기준점이 돼서 언제부터 우리가 독립변수의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언제부터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확률이 반반이니까 이 확률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얘가 조금이라도 더 넘어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넘어가서 MSW보다 MSB가 조금이라도 더 커야지 독립변수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준을 결정하는 게 또 뭐냐면, 집단 간 자유도와 집단 내 자유도를 기준으로 요 F 값의 임계치가 달라지게 돼요. F가 요 자유도하고 요 자유도에 따라서 F 값의 임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MSB의 기대값은 MSW의 기대값보다 크게 되고, 커지게 되면 F의 기대값은 1보다 크게 되죠. 요런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자는 그 예상 문제의 수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 비율로 따지면 얘는 지금 MSW분의 MSB 하면 1보다 당연히 크겠죠. 뭐 비슷하게 나눠도 뭐 한 4, 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이 숫자는 F 값의 크기는 뭐에 따라 그 결정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연구에 사용된 자유도에 따라서 임계치가 달라져요. 1만 넘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평균이 동일할 경우에는 F의 기대값은 1이고,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요 자유도에 따라서 F값의 임계치는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여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번 F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제 F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이라고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F값 보는 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SPSS로 분석을 할 때는 굳이 이런 것들을 알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는 개념적인 걸 아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 F값이 우리 임계치를 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 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F는
다시 쓸게요. dfw분의 ssw dfb분의 ssb라고 있을 때 f값이 커지려면은 어떤 조건이 돼야 돼요? 일단 얘가 커야 되겠죠? 얘가 커야 되고 얘가 작아져야 돼요. 그쵸? 우리가 분수를 할 때 여러분 표정을 모르니까 제가 2분의 5하고 4분의 5하고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고 할 때 f값은 커지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분자와 분모의 크기를 작고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요 각각의 식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분자 분모 크기를 갖다가 분자 분모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f값을 크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이제 요거는 실제로 어떤 독립변수의 효과라기보다는 통계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긴 한데, 이 자유도가 뭐예요? 사례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례수. 무슨 사례수? 추정할 수 있는 사례수,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는 추정 가능한 사례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요 값이 커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요 값이 작아져야 되겠죠. 그쵸? 요 뭐지? 집단 간 분산의 분모가 작아져요. 얘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집단의 수가 작다라는, 집단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 값은 점점 커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작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많아야 되겠죠. 집단 내 자유도는 뭐를 기반으로요? 각각 우리가 연구에 참여한 사례 수들이 다 들어가요. 여긴 집단의 수지만, 집단 간 자유도는 집단의 수지만, 집단 내 자유도는 실제 사례 수예요. 그 추정의 사례 수인데 여기는 집단의 수죠. 자유도라는 개념이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 추정 가능한 사례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럼 실제 사례수를 내가 피험자를 100명 모을 때랑 200명 모을 때랑 300명 모을 때랑 그 점점 늘려가게 되면은 뭐가 줄어들어요? 이 자유도가 점점 늘어지죠. 늘어나죠. 늘어나고 얘가 늘어나면 얘가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이 값은 MSW 값은 줄어들게 돼요. 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이 F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사례수를 늘리면은 뭐가 통계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런 계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정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내가 모은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석이든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연구 설계를 어떻게 한다? 잘하고 피험자도 잘 모으고 설문지도 잘 사용하고 실험 과정도 깨끗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갖고 효과를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잘 뽑아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이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은 연구할 때 이런 효과들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될 때 어떻게 하냐? 사례수를 무조건 늘려버려요.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 6,000명, 8,000명 이런 데이터들은 효과 크기가 막 0.1 뭐 이렇긴 한데 통계적으로는 다 유의하게 나와요. 근데 제가 효과 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건 이런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유의함이 이제 나온 것들은 뭐로 다 잡아낼 수 있냐면 효과 크기로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거나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F값의 계산 과정을 알려주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수업을 듣든지 간에 사례수를 늘리면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모든 통계치 계산에 자유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F 검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분모의 집단 내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F값이 커지기 때문에 살에서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2번 같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거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 거고, 2번은 50대 50이니까 없는 거고, 평균들 간의 차이가 동일한 거예요. 얘는 이제 1보다 작은 거죠. 당연히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분산 분석이 가지고 있는 논리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했겠지?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할지 안 할지. 자, 이 분산 분석은 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전반적 검증. 여기 실제 연가설이 기각이 된다. 우리가 최초로 연가설이 기각되는 요거는 전반적 검증이야. 전반적 검증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집단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쓰기가 되게 불편하네.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산을 분석해 보니 독립변수에 의한 체계적인 분산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요. 제가 굳이 일일이 이렇게 적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 검증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 검증은 뭐예요? 그냥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독립변수의 효과가 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A집단, B집단, C집단을 사용했는데 A집단이 큰지 B집단이 큰지 C집단이 큰지 이거를 몰라요. 그냥 분산을 통째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어디 있더라? 한꺼번에 한다라는 말이 어디 있더라? 여기 동시에 검증하는 거. 동시에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A집단이냐 B집단이냐 B집단이냐 C집단이냐, 뭐 이렇게 차이가 나냐, 아니면 뭐 이렇게 차이가 나냐, 뭐 아니면 얘네들은 똑같고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른단 말이야, 전반적 검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후 검증을 실시를 합니다. 이 사후 검증은, 이거는 이제 요 내용은 학부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마 학부에서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알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집어넣어 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은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 사후 검증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에 실험 단위 알파라는 게 있어요. 이 실험 단위 알파는 유의 수준 알파하고 달라요. 다른 거예요. 왜냐면 뒤에 알파는 똑같지만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다른, 실험 단위고 유의 수준이잖아요. 자, 실험 단위 알파라고, experiment wise 알파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실험 단위 알파는 한 개의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하여 여러 개의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 개의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개의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요. 한 개의 실험은 뭐예요? 이거 우리가 한 개의 실험 전반적 검증. 전반적 검증을 한번 했죠.
내가 예상 문제를 안 주고 100개 주고 10개 주고 해가지고 한 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전반적 검증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3개의 실험 조건 혹은 집단 A, B, C 집단에서 F 검증 결과 전반적 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그래갖고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F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막 235.7이 나왔어요. 뭐 743,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쨌든 1부터 굉장히 크고 각각의 집단 간 자유도랑 집단 내의 자유도를 이제 참고를 해서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연가설이 어떤 연가설이 기각된 거예요? 모든 집단들 사이의 평균이 동일하다라는 연가설이 기각이 되고, 뭐가 수용됐어요? 대립가설인 집단들 중 어디선가 통계적으로 뭐 평균이 시험 점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다요.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집단들 사이에서 통계적인 어떤 집단인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F 검증 결과 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뭐 예를 들어서 A, B, A, C, B, C 뭐 얘네 두 개 합쳐갖고 C랑 비교하고 얘네 두 개 합쳐 B랑 비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가설 검증이 가능하죠. 근데 요 한 번 우리가 검증을 할 때마다 뭐가 발생해요? 우리가 추론을 할 때마다 일종 오류는 항상 5%씩 떠안고 가죠. 왜 5%씩 떠안아요? 우리가 기초 시간에 그렇게 많이 이제 유의 확률이냐, 그 일종 오류냐 이런 것들 이해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부분에서 계속 사용됩니다. 여기서도 5%, 여기서도 5%, 여기서도 5%의 확률이 나오고 5% 나오고 5%의 유의 확률 5% 나오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 한 개 실험할 때도 5%의 수준에서 검증을 했는데 유의한 값이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A, B, B, C, B, C, 뭐 A, C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하려면은 여기서 5%, 5%, 5%, 5% 나타나요. 그랬을 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오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오류가 많은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랬나, 결과를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과를 신뢰를 못 하겠죠. 왜냐면 오류를 갖다가 어쨌든 5% 이상으로 떠안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 통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적은 걸 원해요? 아니면 우리가 많은 걸 원해요? 내가 어디 맛집 가려고 하는데 오늘 가면 안 기다리고 먹을 수 있는 확률이 99%야. 그러니까 내일 가면 안 기다리고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한 80%야. 언제 가겠어요? 오늘 가겠지. 그러니까 오류가 적은 걸 우리가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증을 하면 할수록 오류가 계속 늘어나게 돼요. 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막 다 산술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사후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요 한 개의 실험을 발생했을 때 그 세부적인 수준 혹은 집단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실험 조건들 차이에 어디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뭐 6가지 경우 평균 차이가 발생 가능하고, 위 조건 중 어떤 평균 차이가 유의한 전반적 F 검증의 결과가 발생시켰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서 유의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 집단들 사이에서 어떤 통계적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 집단과 B 집단의 차이가 뭘 발생시켰다? 전반적 검증의 F값이 유의함을 발생시켰다. 요 과정을 찾는 거예요. 사후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차이가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집단 혹은 조건 혹은 수준들 사이의 평균이 서로 다르다라는 결과를 나온 거고, 근데 어떤 조건들 사이에서 평균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후 검증을 통해서 어떤 조건들의 평균 차이가
이 F 검증, 전반적 검증에서의 F의 유의함을 나타내는가, 요거를 찾는 게 사후 검증이에요. 그래서 사용되는 게 실험 단위 알파라고 하는 거고, 한 개의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해 여러 개의 가설 검증이 이루어지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여러 의 검증에서 적어도 한 번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요 검증 6번 검증 중에서 얘가 이제 1종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이 몇 퍼센트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종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은 5%죠. 유의 수준 알파가 1종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실험 단위 알파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한 개의 실험에서 여러 개의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여러 개의 검증에 적어도 한 번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이렇게 계산, 실험 단위 알파는 1 알파 라고 이제 U라고 하는 U의 자승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U는 추가적인 여러 번의 횟수 검증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몇 번이에요? 6번의 검증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이 되죠. 그래서 요 6번의 검증을 할 때 실험 단위 알파는 0.26이에요. 자, 한 번에 1종 오류가 발생 확률은 26%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5%보다 거의 4배? 5배. 5배 이상, 5배의 오류를 발생시킬 확률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잘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나는 잘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요약을 하자면은, 마저 설명하고 요약을 할게요. 사후 검증은 실험 단위 알파가, 유의 수준 알파가, 실험 단위 알파가 0.05를 넘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평균 차이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요약해서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는 거는 분산을 어떻게 하는 거다? 분산을 분석하는 거. 어떻게 분석한다?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 집단 간 분산은 독립변수의 효과, 연구자가 어떤 조작 혹은 체계적인 통제를 가해서 이 통제들 혹은 집단 혹은 수준들의 차이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산 분석은 특징이 뭐냐면, 각각 집단 혹은 조건, 수준들 사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려면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왜냐면 분산을 그냥 통째로 나눠 가지고 효과가 있냐 없냐를 갖다가 전반적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 효과를 나타낸 조건들이 뭐냐를 갖다가 사후 검증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왜 사후 검증이냐면, 전반적 검증한 다음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후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후 검증에서 집단 간 비교가 여러 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최단을 뽑았을 때 6개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 6번 각각은 또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를 설정을 하는데, 그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1종 오류와 연결이 돼요. 우리의 통계적인 사회과학에서의 통계적 의사결정은 항상 5%의 오류를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제 다 한다고 했을 때 5%, 5%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1종 오류라 설정한 1종 오류보다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걔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실험 단위 알파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험 단위 알파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해 여러 개의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러 개의 검증에서 적어도 한 번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이야기를 해요. 그 실험 단위 알파, experiment wise 알파를 이제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6번의 추가적인 검증을 하고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성용되는 유의 수준 알파를 갖다가 요 식에 대입을 했을 때 구해지는 실험 단위 알파는 0.26이에요. 곧 26%라고 하는데, 요 26%라고 하는 거는 이 6번 중에 한 번이라도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25%라는 거예요. 26%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의 수준 0.05%라고 했을 때 100번 중에 5번 뭘 가진다? 일종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6번 중에 한 번 일종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26%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5%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실험 단위 알파가 0.05보다 아래로 낮춰야 되겠죠. 그러려면 요식을 활용하면은,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이 뒤에 얘기할 거긴 해. 요식을 활용해서 얘를 0.05보다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얘를 더 낮추는 거예요. 0.05가 아니라 0.001, 0.0001 뭐 이런 식으로 낮추게 되면은 이 실험 단위 알파가 0.05보다 낮아져요. 이 실험 단위 알파가 0.00를 넘지 않도록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유의 수준 알파를 조정을 하거나 또 뭘 조정할 수 있어요? 검증 횟수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근데 검증 횟수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조건들 사이에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건 우리가 사후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얘를 더 낮추는 거예요. 유의 수준을 더 낮추게 되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의 수준을 낮추면, 유의 확률을 낮추면 0.05에서 0.01로 낮추고 0.01에서 0.001로 낮추게 되면은, 자, 1종 오류가 줄어드는 대신 뭐가 늘어나요? 2종 오류가 늘어나 버려요. 2종 오류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엄격한 검증이라고 해서 연가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연가설을 수용하는 오류를 이제 범하게 되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에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1종 오류, 2종 오류 이야기를 할 때. 자, 아무튼 사후 검증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0.05를 넘지 않도록 통제한다라는 거는 이 실험 단위 알파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얘를 조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뭐 얘를 조정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자, 사후 검증에는 여러 가지 그 종류들이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랑 그 다음에 유혹이 강한 그 사후 검증,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본페로니라고 하는 사후 검증이 있어요. 각 셀의 크기가 달라도 적용 가능하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실험 단위 알파의 공식에서 유의 수준 알파를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거, 유의 수준 알파를 조정해서 실험 단위 알파의 확률을 낮추게 됩니다. 조건들 간의 쌍비교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하는 분석 방법인데, 자, 실험 단위 알파의 확률을 낮추는 게 어떻게? 유의 수준 알파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 유의 수준 알파를 조정하는 게, 얘가 원래는 0.05가 들어갔었는데 0.05 대신에 0.001을 넣게 되면은 실험 단위 알파가 0.05보다 작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0.05에서 0.001로 유의 수준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페로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SPSS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산 분석에서 요렇게 적혀 있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본페로니, 투키, 뭐 LSD, 뭐 셰페, 뭐 이것저것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에서란다.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요 다음에 배울 셰페를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서는 본페로니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어쨌든 엄격한 기준을 통과를 하는 게 좋잖아요. 좋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 실제로 이제 0.05만 넘으면 되긴 하는데, 좋다라고 하는 건 우리 기분이 좋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검증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게 학자들 간의 의사소통하기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투키라고 한 집단 간 차이를 가장 정밀하게 감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차이가 나도 유효한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셀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돼요. 셀의 크기 같다라는 거는 A 집단, B 집단, C 집단이 있을 때 얘네들이 30명, 30명, 30명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실험 단위 알파라는 거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범위 통계치라는 특이한 그 기준을 사용을 해요. 요 범위 통계치도 여러분 설명하려면 조금 그 복잡해서 설명은 넘어가고, 대충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 실험 단위 알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을 넘으면은 아웃, 기준을 통과하면 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범위 통계치라고 하면은 어떤 약간 범퍼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봐줄게,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단위 알파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뭐 알파가 적정수준을 통과하지 않게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키는 주어진 실험 조건 사이의 모든 가능한 쌍 비교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너그러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그러운 기준은 요 다음 너그러운 기준 2를 설명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할게요. LSD라고 하는 약 아니에요. LSD라고 하는 그 사후 검증이 있는데, 각 셀의 크기가 달라도 사용 가능하고 너그러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셀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되죠, 투키는. 근데 셀의 크기가 달라도 사용 가능해요. 요게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대신 이제 LSD는 그 스튜던트 T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험 단위 알파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용하는 분포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기준도 조금씩 달라요. 이 사후 검증의 종류들을 보면.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연가설이 기각된 후 사후 검증이 실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그 피셔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예요. 주장되지만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후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 검증에서 어쨌든 연가설이 기각이 됐으니까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냐. 집단 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너그럽든 아니면은 엄격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났는지만은 밝히면 되는 거니까 이게 빡셀 필요는 없다. 기준이 빡셀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아쉽게도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너그러운 기준 얘기하다가 바로 LSD로 넘어가긴 했는데, 이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기준이 굉장히 너그럽다라고 하는 거는 집단들 간의 차이를 굉장히 민감하게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 뭐냐면 전반적 검증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요. 독립변수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후 검증을 하면은 어떤 특정 집단들 사이에서 뭐가 나타난다? 평균 차이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너그러운 기준을 가진 사후 검증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산 분석은 전반적 검증에서 먼저 검증이 이루어진 후에 사후 검증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후 검증에서 평균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떤 독립 변수의 효과가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어찌 보면은 실질적인 효과라기보다는 통계적인 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페로니의 뒤를 이어서 셰페 따로 페이지를 뽑은 이유가 이게 이제 사회과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사후검증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후검증 할 땐 그냥 셰페로 한다. 각 셀의 크기가 달라서 사용 가능하고 얘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실험 집단들 평균 사이의 비교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유형의 대비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냥 A, B, B, C, C, D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A, N, B하고 C 뭐 이런 식으로 대비의 비교도 가능하고, 여기처럼 5개의 실험 집단이 있을 경우 3개의 실험 집단을 나머지 2개의 실험 집단 D, E와 비교 가능합니다. 셰페는 요 실험 단위 알파를 사용하기보다는 셰페 검증의 임계치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이 셰페 검증의 임계치는 F 분포에서 찾은 임계치의 집단 간 자유도를 곱한 값이에요. F 검증의 임계치를 찾을 때는 집단 between 라인이 있고 within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단 간
자유도가 아까 2였죠. 2고 집단 내 자유도가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내가 300명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3을 빼면은 몇이에요? 297이에요. 그러면은 W랑 요 지점에 그 집단 간 자유도가 있고 집단 내 자유도가 297인 지점에 임계치를 F값의 임계치를 찾아요. 임계치를 찾으니까 내가 수를 좀 잘못 설정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수는 이게 아니에요. 계산하기 쉽게 3이라는 걸 구했어요. 여기가 3이 있어요. 3이라고 있을 때 요 분포표에 찾은 임계치가 3이면은 여기에 집단 간 자유도를 G-를 곱해요. 곱하기 2를 하면은 6이 되죠. 요 6이 뭐냐면 쉐페 검증의 임계치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A하고 B하고 평균 차이 해가지고 이제 구한 값이 뭘 넘어야 되냐면 6을 넘어가야 돼요. 원래는 전반적 검증에서 3만 넘으면 됐잖아요. 3만 넘으면은 연가소를 기각하고 대립가소를 수용하는 건데 이 쉐페 검증의 임계치는 6을 넘어가야지만 이 집단 간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A, B, B, C, C, 뭐 A, C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려면은 뭘 넘어야 된다? 이 F 값이 6을 넘어가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오타가 있네요. 지나치게 엄격한 경향을 가지나 결정된 임계치로 동일한 임계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한 번 이제 결정된 것 같다가 다 적용할 수가 있고 비교를 위한 대비들이 서로 직교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그냥 집어넣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통계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 보게 될 내용 중 하나가 직교적 혹은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직교적하고 독립적이를 가장 많이 보일 텐데 직교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독립적인 개념은 조금 달라요. 얘는 기하학적인 개념이고 얘는 수리통계적 개념이거든요. 직교적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공유하는 지점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또 독립적인 거랑 또 혼동되잖아요. 인종이라고 하는 거하고 성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라는 독립변수하고 B라는 독립변수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인종과 성별은 어때요?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 두 변수는 직교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후검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본페로니, 투키, LSD, 그 다음에 이제 쉐페 요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한 사후검증의 종류고 중요한 건 분산 분석에서는 뭐다? 전반적 검증 이후에 사후검증이 이제 이루어지고 사후검증은 뭘 통제한다? Experiment Wise Alpha 그러니까 실험 단위 알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석에서 한 번이라도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해서 집단 간 사이에 그 차이를 갖다가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산 분석의 논리는 이원 분산 분석의 논리랑 동일해요. 이 다음에 배울 이원 분석 같은 경우에는 분석 과정에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이런 분산 분석이랑 좀 다른 점하고 이런 분산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말고 이런 분산 분석과 달리 새로 추가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나온 F 검증의 그 원리 있죠? 분산 분석의 논리.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면은
이 이후에 이원 분산 분석에서도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분산 분석은 뭐다? 분산을 분석하는 거다. 어떤 분석이다?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으로 이제 나눠요. 집단 간 분산은 그게 MSB죠. 어떤 독립 변수의 처치 효과. 집단 내 분산은 MSW죠. 얘는 오차 분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오류들을 퉁쳐가지고 나온 분산이에요. 얘네들의 비율을 구해서 뭘 구한다? 독립 변수의 그 효과의 비율이죠. 그거를 구해요. 그게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뭐 있다? 뭐라고 얘기한다? 집단들 간의 평균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까지. 어떤 집단들 간의 평균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몰라. 그래서 뭘 한다? 사후 검증을 한다. 사후 검증을 할 때는 뭘 기준으로? 실험 단위 알파를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후 검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셰페하고 본페로니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은 이런 분산 분석이랑 분산 분석의 논리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해도 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통계 패키지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수치를 보고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논리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분산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